네, 이어서 점유권 이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우리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이제 함께 따라왔던 게 말 그대로 물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점유권 이전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유를 양도하는 것을 말 그대로 물품의 인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도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점유가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인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임의처분하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둔다 이런 말을 배웠던 것처럼 그런 행위 자체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인도하는,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매수인이 물품을 보관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유에 그러면 의미가 있느냐? 뭐 소유권이랑 우리가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거가, 소유권과 점유권 뭐 따로 분리할 볼 수도 있고, 점유가 넘어가더라도 소유권이 유보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살펴봤는데, 이 점유의 이전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물품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지배, 누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법적인 여러 가지 청구권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GA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물품의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준비를 해야 하고, 매수인도 물품의 점유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 상환으로 뭐 매도인은 물품을 넘기고 그 넘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소유권 유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별도의 이게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넘겨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때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 유치권 갖고 있는 거예요. 유치한다는 게 뭐 유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를 붙잡아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송 정지권, 운송하고 있는 물품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품을 매수인한테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재매각하는 권리, 대금 지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누가? 매도인이. 물품의 점유를 포기한 다음에는 이러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자기 손에 통제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죠. 유치권이라는 게 자기가 어디 이렇게 창고 내놓는데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그 물품을 잘 본 경우는 드문데, 왜 공사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건물이나 이런 곳에다가 유치권 행사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써붙여 놓은 데가 있어요. 공사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아마 그게 이제 그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그런 걸 텐데, 부도가 났다는 말은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그 채권자들이 그 사람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미 완전히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이긴 하지만 저거라도 갖고 있어야 나중에 그 자신이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붙잡아 두는 걸 말하는데, 점유를 넘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붙잡고 있을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유를 넘기게 되면. 자,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의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점유권과는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대목차도 좀 달라졌는데,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건 좀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게 사실은 점유 이전은 어차피 이 운송인한테 수출, 이 국제 물품 매매라는 것이 결국엔 프로세스 자체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유 이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앞서 얘기했던 소유권하고 이 위험 부담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송 계약에 있어서 이 보통 국제 물품 매매는 뭐 항공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항공은 굉장히 그 대상되는 물품도 한정적이고 그 양 자체도 적어요. 그렇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항공운송이 뭐 부피 작고 비싼 그런 물품들을 옮기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해상운송을 뭐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국제무역에 있어서 이 큰 틀은 해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해상운송이라는 것이 사실 사고가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운송 도중에 화물이 문제가 생기면 이 화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이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잘못이거나 매수인의 잘못도 아닌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됐다면 누군가는 그 화물의 손해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 떠안는 사람이 누구다? 위험 부담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위험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자가 매도인이었다가 매수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어느 시점까지 위험을 부담하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물품의 소유권도 매매 계약이 일어나기 전에 소유권은 매도인에 있었다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간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 부담도 당연히 처음에는 매도인한테 갖고 있다가 이게 끝나고 나면, 매매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수인이 위험 부담을 하겠죠. 매수인 물건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소유권하고 연계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미법은 소유자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위험도 부담하는 자, 위험 부담자다라고 봐요. 이게 소유자주의입니다. 위험 부담의 소유자주의예요. 그래서 이 주의 하에서는 소유권의 소유와 위험의 위험 부담자가 일치합니다. 매칭돼요. 그래서 소유권 가지는 사람이 자신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당연해요. 내 물건인데 내 물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피해를 떠안는 사람 나지. 내 물건이니까. 그게 너무나 직관적이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위험 부담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영미법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품이 특정된 때, 다시 다른 말도 있었죠. 충당된 때 된다라고 했어요. 특정물은 SGA 그게 있었죠. 특정물은 딱 거기, 그것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있으면 인도된다라고 했지만 불특정물은 뭐가 필요했어요? 물품을 특정시키거나 충당할 때가 필요하죠. 그때 소유권이 이전한다라고 SGA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거기에 따라간다. 영미법의 입장이 그거니까. 그게 좀 쉽죠.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영미법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규칙들이 이 소유자주의를 많이 따라가요. 근데 이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소유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이나 국제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CISG나 인커텀스가 명확하게 규정 안 해놨다고 했어요. 왜? 이 소유권과 관련된 각국의 입법이나 각 법체계에 따른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국제법화하기가 어렵다, 국제규칙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CISG나 인커텀스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적 규정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봤어요? SGA, 영국 물품 매매법 규정을 봤어요. 특정한 국가의 법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불특정물은 어떻고 특정물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학설에 따른 소유권 유보, 뭐 분할 소유권 이론, 뭐 소유권 이론론 이런 것들 쭉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을 소유권과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직관적이고. 근데 CISG나 인커텀스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인커텀스에도 있고 CISG에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커텀스와 CISG에 따라서 위험과 관련된 규정을 따르면 돼요. 이 위험 이전은 국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문제입니다. 비용 부담. 이거는 운송 도중에, 그러니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운송 계약, 대금 결제 계약, 해상 보험 계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준비라든지 선적이라든지 국내 운송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역할들과 업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 시간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이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 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죠.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어디까지 부담하고 매수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SG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한 비용과 이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된다.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한 비용, 그리고 그 부수하는 비용, 뭐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선적한다든지 통관을 한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수적인 비용이겠죠. 그거까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럼 인도 이유는 매수인이 부담이겠죠. 상식적으로. 거기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위한 의무를 갖고, 그리고 매수인은 물품 대급 지급과 물품을 인도가 일어난 이후 물품을 수령하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정지 조건의 하나로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러한 인도를 위한 것까지의 비용, 그리고 인도를 하기 위한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 인도를 제대로 안 한 게 되는 것이고, 물품 인도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물품 인도를 할 의사가 없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 인도와 관련된 재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매도인이 해야, 여기까지 해야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 받아가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품이 인도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그렇게 부담을 했으면 그때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매도인은 할 일을 다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안 해요. 매수인이 인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의 원칙은 사실 인커텀스를 보면 잘 이해가 돼요. 인커텀스를 제가 저한테 상무론 수업을 저한테 들은 친구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커텀스를 설명할 때 항상 뭘 보라고 했냐면 수직선을 잘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매도인의 비용, 여기까지는 매도인의 위험, 그리고 이 수직선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위험, 그리고 매수인의 비용. 그러니까 이 지금 27번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매도인이 여기까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물품을 받아가라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 매수인은 이거 물품을 받아갈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매도인은 여기 수직선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의 걸로 넘어가는 거고,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점, 그 수직 시점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 혹은 물품의 인도 가능한 상태, 요런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국제 규칙이나 특히 인커텀스에서.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자, 그러면 그렇게 비용의 분기를 나눕니다. 사실 위험과 비용의 분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은 사실 각 국제법이나 무역과 관련된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이나 국제규칙에서 다루지 않는다. 왜? 여러 나라의 법이 충돌하니까. 그런데 위험의 이전이나 비용 이전은 인커텀스도 다르고 CISG도 다른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물품의 위험 부담이나 비용의 부담은 뭘 살펴보면 돼요? 인커텀스를 살펴보면 돼요. CISG를 살펴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일은 매도인이 할 거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매수인이 할 일을 좀 보도록 합시다. 매수인이 할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금 지급과 물품 인수. 대금 지급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물품 인수를 좀 보도록 합시다. 물품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매수인도 물품을 제대로 받으려면 물품을 검사해야 됩니다. 뭐 검사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정부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국제 검사 기관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수입업자나 그 대리인이 물품에 대한 검사를 최종 목적지에서 하는 그 검사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CISG에서는 매수인이 물품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상 하자를 발견하면 그 하자에 대해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인이 하자 통지를 매도인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진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죠. 주장을 안 하고 물품 검사하고 물품에 문제 있는 걸 발견했으면 바로 얘기해야 되지. 물품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뭐 2년이나 3년 뒤에 매도인에게 물품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경우 뭐 이런 블랙 컨슈머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달리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물품이 계약과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당연한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매수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물품의 인수가 늦어지게 되고 물품의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절 권리를 계속 가지게 돼요. 근데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육류 수입업자가 있어요. 그 국내 도매업체에게 1톤의 쇠고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고기를 사와가지고 국내 도매업자한테 판 거겠죠. 근데 매수인은 물품이 도착한 런던의 도크에서 엉성하게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졌지만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체스터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뭐 저도 피해를 진짜 자주 보는데 들어본 것 같기도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지명이에요, 체스터는. 그래서 거기 있는 매수인의 대포, 뭐 저장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서플라이 디포트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대포예요. 오피스 대포. 거기로 이제 운송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물품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품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도인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대로 된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 불인도로 간주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당연히 매수인의 승소가 판결이 되었죠. 왜? 물품의 인도 장소는 런던의 독이지만 실제 검사는 체스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품의 인수 결정 이런 것들은 매수인의 대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재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국제매매에서 물품이 양육된 항구나 양육 후에 인도된 보세 창고, 보세 구역에서
물품의 검사 장소로 부적격하다. 그런 곳이 물품을 검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매수인이 충분한 합리적인 검사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연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하는 장소가 통상 물품의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물론 그 SGA에서는 이 물품 인수를 위한 것이 그 검사가 정지 조건은 아닌데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기면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그러한 기회를 이용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이런 건 다 매수인의 의사고 검사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물품에 대한 거절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검사도 그러니까 검사를 하니까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품을 거절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수인의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검사권을 포기하기보다는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물품의 검사는 그렇고 물품의 인수의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인수는 물품의 수령이나 승인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리시프트 하는 게 아니라 어셉턴스 하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받아보고 맞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품의 수령은 물품의 인수보다 더 협소한 개념입니다. SGA 제35조에서는 물품의 단순한 수령이 물품의 인수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품의 승인 문제에 있어서 물품은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품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품에 대한 권리는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의사를 매도인에게 통지한 경우, 내가 이거 받아 뭐 이렇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해서 매도인의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물품 인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물품을 거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인수할 의사를 통지하는 건 너무 간단하죠. 정확하죠. 이건 내가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네이버 구매 확정 같은 거 말이에요. 쇼핑몰의 구매 확정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한다면 반품하거나 뭐 이랬을 텐데 자기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에게 팔아요. 그런 거는 사실 인수한 거라고 봐야죠. 물품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가 쓰는 거고 지가 뭐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고,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뭐 무역 계약론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이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time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하겠지, 이 얘기를 똑같이 하겠지만 뭐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시간인 거예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거기에 대해서 뭐 승낙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절을 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뭐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인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품의 인수의 어떤 유형이라고 살펴보면 분할 인도가 있을 수 있어요. 계약에 대한 수량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된 기간 내에 매도인이 약정된 수량을 넘겨줌으로써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일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계약 전체 이행 거절로 취급되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의 위반은 그 일부에 대해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전체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할 인도 시에는. 그래서
전체 물품을 다 거절할 것이냐, 위반한 부분만 거절할 것이냐, 위반한 부분 이후부터 다 거절하느냐, 아니면 인수 거절은 할 수 없고 그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냐. 이렇게 이 분할해서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 이슈가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SJ에 의하면 각각의 개혁 내용 및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자, 이 입장이에요, SJ는. 근데 원칙은 얘기를 합니다. 전체 계약 수량에 대해서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큰 거면 좀 전체로 봐야 될 거고, 사소하고 경미하면 그렇죠, 네 번째 케이스로 갈 수, 여기 이걸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위반의 반복 가능성, 불가능성, 이행의 불가능성, 상대방이 계약 이행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문제다. 잘 오다가 한번 잘못된 걸 줬는데 이게 잘못된 게 계속 올 것 같아. 그러면 전체를 거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영국 물품 매매법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할부 매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할부 매매. 요거는 이제 대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죠. 할부. 여러분들 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때 몇 개월, 무이자 할부, 뭐 3개월, 6개월, 그거 하듯이 할부라는 건 결국에는 대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대금 지급 중에서도 뭐와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국제 규칙으로 규정이 있는 건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서 대금 지급 방법이 할부에 의한 것이고 대금 결제가 신용장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뭐 별다른 신용장 UCP 600 통일, 그러니까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하고 다른 내용을 적어 놓지 않는 이상 할부분이 지정된 기간 내에 선적되지 않으면 그 해당되는 부분 물론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뭐 효력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신용장에 따른 부분이고 뭐 신용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송금 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계약 내용이나 이런 뭐 어떤 손해 그 위반 부분에 대한 정도나 이런 것들을 타져서 법원에서 판단할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불가분의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한 번의 계약 수량 전량을 인도 선적하기로 약정된 나누지 마라. 엔타이어 전체로 계약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요 수량보다 적게 또는 많이 인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딱 이만큼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줘야죠. 근데 부족해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인수 거절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부족된 비율만큼 대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은 사실은 매수인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된 수량이 100개예요. 약정된 수량보다 더 많이 줬어요. 120개를 줬어요. 그 추가로 준 20개 이거 어떡할 거냐?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아니면 계약에 일치하는 부분 100개만 받고 20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옵션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자, 물품의 인수를 해태하거나 거절한 매수인의 책임. 자, 매수인이 뭐 나눠받든 다 받든 뭐 어쨌든 받는 물건을 받아야 되는 물품 인수의 책임이 있는데 매도인은 할 일을 다 했어요. 인도 준비 다 하고 해가지고 다 제때 넘겼는데 매수인이 그걸 제대로 안 했어요. 인수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매수인이 인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 비용 이런 것들 매도인에게 물어줘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물어준다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의무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그 이후의 물품의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하고 결국엔 매도인이
심한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의 해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매수인의 물품 인수 의무는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 매수인의 물품 인수 의무까지 살펴보았는데 살펴보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그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짝 언급한 한어음과 함께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